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을 때 한국인들의 알 수 없는 따뜻한 오지랖과 관심, 즉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에 큰 감동을 해 한국으로의 본격적인 이민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한국인들의 정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게서 더욱 따뜻하게 느낄 수 있기에 우리는 종종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명절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던 한 여성이 우연한 계기로 어머니의 치매를 겪기 전 마지막 소원인 한국 여행을 왔다가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었다는데요. 과연 그녀와 치매를 겪고 있는 그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현재는 저희 엄마와 함께 단 둘만 사는 소박한 가정의 딸 로사라고 합니다. 항상 공개된 자리거나 제가 처음 만난 지인들에게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질 정도로 저는 매우 특이한 가족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약간 다른 저의 소중한 엄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정도로 저에게는 치매를 앓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도 소중한 엄마 그리고 아주 특별한 제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꼭 이런 얘기들을 할 때면 제 남편이나 자식에 대한 것도 다들 물어보고는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름다운 하늘에서 매일 밤 반짝거리고 있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지만 지금의 저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꿋꿋하게 저희 어머니와 함께 이겨내고 있고 또 열심히 살아가며 이러한 상황들에 익숙해지고 있는 평범한 엄마의 딸입니다. 지금은 치매를 앓고 계셔서 모든 기억이 사라진 저에게 아주 특별한 저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에는 너무나 멋진 패션 회사에 다니며 자신만의 옷을 만들어서 파는 매우 자랑스러운 디자이너였기에 저 또한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지금 저도 개인 디자이너로서 제가 제작한 옷들을 조금씩 팔거나 저에게 의뢰가 들어오는 디자인에 대한 것을 처리해주면서 프리랜서에 가깝게 생활하고 있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아이들은 절대 가질 수가 없는 저의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특이한 디자인의 옷들을 항상 입고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저는 학교나 제가 다니는 학원들에서 옷을 잘 입기로 인기가 많은 특별한 학생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프랑스라는 나라 중 몇몇 도시에서 밖에 시행하지 않는다는 학교 교복을 입고 다니는 특이한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프랑스의 대부분 도시가 교복을 의무화하고 학생들에게 교복 착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정해놓은 디자인인 교복을 입는다는 사실은 제 주위 친구들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일 정도로 생소한 현상이었어요. 어렸을 때 저 또한 제 친구들은 전혀 입어볼 수도 없는 마치 영화에 나올 것만 같은 디자인의 교복을 입는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뻤던 기억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패션 회사에 다니고 있던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학교에서 받아온 교복에 대한 설명문을 보여드리며 이 디자인이 우리 학교의 교복이니까 등교하기 전에 학교 근처에 교복 판매점이나 마트에서 구매하면 될 것 같다는 말을 전해드렸는데 우리 학교의 교복 디자인을 보신 어머니는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니 이런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야 하는 것이 사실이냐며 화를 내셨고 교복의 디자인이 자기가 보았을 때는 아무런 디자인적 요소도 있지 않은 돈이 아까울 정도의 천조각에 불과하다며 꼭 이 학교를 다녀야만 되냐고 물었습니다. 어째서인지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앞으로 공부하는 학교에 대한 학업 과정이나 시설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학교의 교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고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자신이 직접 교복을 만들어줄 테니 그것을 입고 학교에 가라는 명령 아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때 당시 프랑스에서는 교복에 대한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던 터라 약간의 디자인적 차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받아주는 분위기였지만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교복을 입고 학교에 처음 등교했을 때는 전교생의 관심을 한눈에 받을 정도로
제 교복은 마치 금방이라도 런웨이에 서야 될 것만 같은 매우 특이한 디자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담당 선생님에게 당장 다른 교복을 입고 오라는 야단을 맞았고, 이 소식을 들으신 어머니는 정말 학교라는 곳은 디자인적 감각이 없는 아주 삭막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저에게 학교에서 지정해 놓은 공식 교복을 끝끝내 새로 사다 주셨죠. 그렇게 저는 다니던 학교를 완전히 졸업하고 제가 원하던 사업을 위해 매우 빠르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는 제 첫 직장인 한상업 디자인 회사에서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였기 때문에 저희의 사랑은 정말 뜨거웠고, 결혼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는 패션 회사에 다니고 있던 사람답게 자신은 젊은이들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고, 저희의 선택을 무조건 지지하는 트렌디한 사람이라면서 저희만 좋다면 언제나 결혼을 하셔도 좋다는 멋진 태도를 보이셨지요. 그리고 아주 다행스럽게도 저와 동갑내기였던 제 남편을 저희 어머니 또한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항상 엄마는 제 남편이 집에 찾아오는 날이면 디자인실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새로운 옷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적 아이디어를 물어볼 노트들을 한가득 가져오시면서 저보다 더욱 많은 대화의 시간을 남편과 함께 보낼 정도로 저와 엄마,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한 집에서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다소 특이한 신혼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저와 남편 사이에는 결혼하기 전부터 생긴 제 아들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태어나는 기적마저 찾아왔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과 또 우리 가족 모두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행복감에 매일매일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영원한 행복은 없는 것처럼 곧 저에게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행스러운 상황들이 연속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제가 회사에서 매우 바쁜 시즌을 보내고 있던 터라 거의 한 달여가 넘는 시간을 회사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하며 제대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마치 회사가 저희 집인 것 같은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에 있는 아들과 남편 그리고 엄마까지 제대로 만날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종종 집에 제가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가지러 들릴 때 아들의 얼굴을 보거나 가끔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취미로 삼으며 회사의 일정을 빠르게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 또한 자신의 회사 일로 매우 바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배려해주겠다면서 제가 필요한 화장용품과 옷들을 직접 회사로 가져다 주었고, 그렇게 저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회사의 시즌 일정을 마무리 지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어도 제 귀여운 아들을 제대로 돌봐주고 보살펴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저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매일매일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면서 하루라도 빨리 회사의 일을 끝내려고 했죠. 그렇게 회사의 모든 일정이 끝나는 마지막 날, 남편이 마지막 날 기념으로 아들과 함께 회사 앞으로 직접 올 테니 근처에 맛있는 식당에서 밥이라도 먹고 들어가자면서 전화가 왔고, 저는 이제 몇 시간 뒤면 가족끼리 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서 마지막 회사 프로젝트의 퇴근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을 1시간 정도 남겨놓고 제가 잠시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왔을 때 제 전화기로 엄마가 전화를 10통이나 넘게 남기셨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엄마한테 급하게 전화를 다시 걸었고, 그때 엄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회사에 찾아오기 위해 차를 타고 오다가 회사 앞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가 말해준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기 시작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욱 절망적이었고 심각했습니다. 더욱이 남편과 어리디 어린 아들을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하자
저는 정말 그 상황을 버텨내지 못할 것 같아. 제 상황을 지켜보던 병원의 의사는 저와 엄마에게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면서 남편과 아들 둘 다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기에 동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상황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더군요. 그렇게 의사의 말을 들은 그날 저와 엄마는 수술을 기다리면서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울면서 병원을 지켰지만 결국 저는 그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부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어떻게 그때의 상황을 버텨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그때부터 거의 6개월이 넘는 시간을 아무런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거나 갑자기 말하는 방법을 잊어버려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좋지 않던 기억들은 아직도 제 기억에 분명하게 남아있네요. 자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제가 잠이 들었을 때 만약 꿈에 제 남편과 아들이 나온다면 꿈에서는 너무나 행복하겠지만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절대 버텨내지 못할 것 같아서요. 잠을 자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두려웠고 제가 다니던 회사는 저한테 무기한으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면서 상황이 진정되면 언제나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배려를 해주었지만 저는 결국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제가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이 제 옆에 있던 엄마가 어느 날부터 자신이 하는 말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순간적으로 자신이 왜 지금 여기 있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치매와 관련된 초기 증상들을 보이시면서 점점 이러한 치매 증상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병원에서 처음 엄마의 치매 검사를 받았을 때 담당 의사는 그저 신문과 책을 많이 읽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을 해주었고 아마도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이 엄마의 뇌에 큰 충격을 유발했고 그것이 치매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뜬금없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고 싶다면서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왜 가고 싶으냐고 물어보았지만 엄마는 그저 한국이라는 말만 외쳤지요. 이러한 증상에 대해 담당 보호의사에게 물어보았지만 의사는 엄마의 기억 속에 있는 파편들 중 하나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을 거라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지만 엄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은 한국 사람이니 한국에 가야만 된다는 황당스러운 말만 하면서 저를 점점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엄마와의 마지막 여행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저는 엄마와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같았고 저 또한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비행기에 올라탔고 그저 바다가 보고 싶은 마음의 바다를 보고 느낄 수 있는 한국의 도시를 최종 목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머무를 숙소 또한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저와 엄마의 상황을 설명한 뒤 받아주는 게스트하우스 형식의 조용한 숙소를 선택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도착한 한국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특별한 도시였고 지금까지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이번 여행의 일정에서만큼은 엄마와 함께 그저 지금의 이 순간을 즐기기로 마음먹을 정도로 모든 인생의 짐을 날려보낼 굳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행 일정을 보내던 어느 날 간단한 먹거리들을 사서 숙소로 돌아왔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더군요. 게스트하우스 전체를 돌아다니며 엄마를 찾았지만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숙소 주인분에게 전화를 드려 어색한 한국어로 엄마가 사라졌다는 말을 건넸는데 숙소를 나와서 바로 옆에 건물에 엄마와 함께 있다면서 거기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엄마를 데리고 사라진 그 주인 아주머니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서 숙소를 나와 바로 옆 건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엄마와 비슷한 나이의 한국인 할머니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었고, 심지어는 저를 보면서 감탄사를 유발하시는 말을 하시면서 저의 손을 잡고는 큰 거실 안쪽의 방으로 저를 끌고 가더군요. 그리고 그곳에는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너무나 익숙한 모습의 엄마가 티셔츠에 제단, 용자를 가져다 대시면서 제단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엄마를 가까이에서 살펴보았는데 엄마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는 제단에만 열중하고 계셨어요. 그 뒤 저희의 숙소를 관리해 주시는 영어가 되는 주인분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엄마가 너무 심심해 보이셔서 한국말로는 경로당이라는 곳에 저희 엄마를 데려가셨고 방 한쪽에 있는 뜨개질거리와 재봉틀을 보시더니 몇 시간째 저러고 계셨다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는 하지 못했다면서 죄송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그날 한국의 할머니들과 함께 모여 앉아 놀던 엄마는 치매를 겪고 난 이후 제가 보았던 그 어떤 엄마의 표정보다 밝아 보였고 실제로 그곳에 계시던 한국의 할머님들은 저희 엄마가 외국인인 것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으시고 어색한 영어로 대화를 거시면서 자기들도 치매 증상이 종종 찾아오는데 그래도 엄마는 엄마라는 말을 하시면서 저희 엄마를 마치 아이 돌보듯 열심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프랑스에도 시니어 센터라는 한국의 경로당과 비슷한 시설이 있지만 실제 그곳에는 치매 증상이 있으면 받아주지 않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시니어 센터를 이용하는 것에 어떠한 차별점도 없고 오히려 저 대신 치매 증상을 가진 엄마를 엄청 잘 보살펴 주셔서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만 뚝뚝 흘린 채로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던 숙소 주인분도 여행 일정이 끝날 때까지 엄마는 경로당 사람들과 자신이 함께 보살필 테니 마음 편하게 구경하고 오라는 말을 해줘. 저는 왜인지 모르게 얼마 보지도 않은 그 한국인 주인분이 너무나 따뜻해서 그만저도 모르게 아무런 걱정 없이 엄마를 그곳에 놔둔 채로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우연하게 찾아오게 된 엄마의 인연은 제가 그날부로 한국에 정착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로 치매 증상이 있는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한 나라로는 제가 살던 프랑스보다는 한국이 더욱 더 안전하고 정이 많은 나라였어요. 어쩔 수 없는 일정의 문제 때문에 지금은 프랑스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저는 곧 여기에서 모든 일을 정리하고 엄마와 함께 다시 한국의 그곳 경로당을 찾아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치매 증상을 가진 소중한 엄마와 해외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치매를 겪고 있는 엄마이지만 엄마의 작은 기억 파편들 속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만약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저와 엄마의 인생은 어쩌면 더욱 힘든 상황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엄마에게 유일한 차별 없이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주었던 나라. 그리고 사람들은 오직 한국과 한국인 뿐이었으니까요. 아마도 하늘에 있는 남편과 아들의 마지막 선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치매를 겪고 계신 엄마와 한국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한 프랑스인 여성의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 한국의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놀고 계신 것만 보아도 마음이 푸근해질 정도로 정이 많은 공간인데요. 이번 사연에 나온 로사 씨도 한국의 경로당을 이용하며 엄마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묶어서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왕 멀리까지 온 거 두 나라 다 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겠죠. 하지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 나라를 묶어가지 말고 한국만 갔다 오면 된다고 하죠. 이런 조언을 무시한 채 여행을 떠났다가 일본에서 아주 극한의 차별을 경험했던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녀는 다소 분노한 어조로 글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한 칭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사연 만나보시죠.
최근에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고 온 뉴질랜드인 혜인이입니다. 순서로 따지면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갔죠. 제가 출발할 때만 해도 뉴질랜드에서 도쿄까지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더 저렴했고, 돌아올 때 한국을 거쳐 경유하는 비행기 편이 또 저렴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국으로 여행을 계획했다가 일본까지 가게 된 경우입니다. 굳이 일본을 가야 하냐는 남편의 말이 있었지만 비용적으로 저렴하고 이왕 멀리 여행 가는 거 한 나라라도 더 보고 오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편과 대판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자세한 건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짐을 챙기고 남편과 함께 일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20일 일정 중 열흘은 일본, 열흘은 한국이었죠. 일본의 고속열차 신칸센을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주니어 패스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도쿄에서부터 삿포로까지 올라가는 여행 계획을 세웠죠. 도쿄에 도착해서 3일간 체류하고 주니어 패스를 활성화시켜 신칸센에 올랐습니다. 처음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몰랐는데 도쿄에서 삿포로로 올라가는 신칸센 라인은 철도 레일이 많이 통통 튀고 승차감도 나쁘고 진동도 심한 것으로 유명하더군요. 기대하고 탔던 열차에 놀라울 만큼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직물 시트였는데 신칸센 이용객이 많은 만큼 대략적인 쓰레기 정리만 하고 시트 청소나 소독 없이 다음 손님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피부가 민감해서 내심 걱정이 되었죠. 남편은 피부가 예민하지는 않지만 제가 예민한 것을 알기에 옷가지를 덧대어 자리에 앉게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직물 시트에 제 피부가 그대로 노출되었지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잘 씻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혹시 몰라서 옷을 더 떼주긴 했지만 괜히 걱정하지 말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저희 예상은 틀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제 팔과 다리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 기차의 시트 위생 상태가 매우 나빴던 것이죠. 제대로 된 청소 없이 주구장창 승객들이 앉았던 자리에 몇 시간씩 앉아 있으니 이런 사단이 난 것이죠. 피부 발진이 더 번지지 않기를 바란 채로 여행을 지속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홋카이도의 날씨는 시원하고 좋아서 예민한 피부가 땀 때문에 더 예민해질 걱정은 없었죠. 하지만 홋카이도의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일반 기차도 많이 타야 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구매해온 패스권으로 대부분의 기차를 다 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패스권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기차와 지하철을 갈아탔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피부의 발진이 온몸으로 번져가기 시작하고 팔과 다리도 아주 난리가 아니었죠. 붉은 점 같은 반점이 수백 개는 되었을 것입니다. 병원을 당장 가서 치료제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삿포로역 근처에 있는 피부과를 구글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피부과가 있었고 아주 큰 건물 3층에 다양한 개인 병원들이 입주해 있었죠. 당장 피부과로 달려가 접수를 하려고 간호사에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일본어를 할 줄 모르기에 미리 번역기를 사용해 상세하게 증상과 치료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써서 간호사에게 보여주었죠. 일본인 간호사는 잠시 당황하더니 주변에 다른 간호사들이 몰려와서 그 번역기를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친절한 일본 사람들이 잘 나서서 도와주겠구나 생각했지만 제 우산이었죠. 잠시 그 번역기를 살펴보더니 일본어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더군요. 저희는 일본어를 알아들을 수 없어서 번역기로 대화를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책상 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며 저희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중국어 등등 다양한 나라 말로 적힌 안내문을 보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외국인을 치료해줄 수는 있지만 일본어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진료가 가능합니다. 일본어가 유창하지 않다면 진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의사들은 의학 공부를 할 때
대부분 영어로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말이죠. 일본인 의사가 영어를 못할 리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피부를 보여주며 심각함을 어필했고 제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애원했지만 그들은 안 된다며 끝끝내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카운터 앞에서 울고 있으니 다른 손님들을 위해 자리를 비켜달라는 이야기를 할 뿐 그들은 냉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흔히 보던 다른 일본인들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일본 사람들의 친절은 겉으로만 친절해서 그 속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본에 와보니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말을 지어낸 사람들은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 아니겠냐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하며 그들에게 받았던 인상으로 일본 사람들은 거짓 친절이 맞다는 생각을 했죠. 냉정하게 저를 쫓아내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들이 저를 놀리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병원을 찾아가 봤지만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여행은 고사하고 숙소에서 요양만 하게 생겼습니다. 제 남편은 일본에서 받은 차별에 분노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와 말다툼도 많이 했죠. 일본으로 오자고 했던 것이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친구 중 한 명이 과거에 자기도 일본에서 병원에 가려다가 여러 군데 거절받았고 결국에는 발품을 팔아 마침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그때의 끔찍했던 경험을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즉 발품 팔아서 여러 군데 더 가보면 진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발품을 팔러 여기저기 돌아다닐 정도의 피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으로 출국하는 날이 되어서 공항에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사포르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오도리역에 일자로 늘어선 공원들이 있었고 그 옆에 피부과가 하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라가서 진료를 요구하니 번역기를 사용해서 진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죠. 너무나 괴로웠던 며칠이 생각나며 진작 발품을 팔아야 했나 후회도 되기도 했죠. 그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한 가지 관문이 더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온 손님 20명 정도 진료를 다 본 후에 순서대로 들어가야 했죠. 비행기 시간과 심각한 피부 상태를 보여주고 먼저 진료를 받을 수 있냐고 양해를 구했지만 역시나 절대로 안 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 사람들의 거짓 친절과 냉정함을 당했죠. 할 수 없이 비행기를 타야 해서 진료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기까지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스러웠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니 오후 4시 정도가 되었고 이제는 피부가 가볍다 못해 따갑기까지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까운 피부과에 가달라고 했죠. 겨우 도착한 한국의 피부과에 들어가서 피부 상태를 보여주고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한국인 간호사는 피부 상태를 잠시 살펴보더니 다른 사람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우선적으로 진료를 봐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의사는 영어가 굉장히 유창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저희가 들어봐도 오히려 더 고급 영어를 사용하는 의사와 대화하며 진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대화도 하고 그동안 왜 이렇게 방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공원 잔디밭에 앉은 게 아니라면 오염된 직물 시트에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고 그것을 방치해놔서 지금 심각해진 상태라는 진단과 약을 처방받았죠. 약국에 가기 전에 병원에서도 미리 저한테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한국과 일본이 바로 옆 나라이기 때문에 비슷한 줄만 알았지만 실체를 알고 보니 천지 차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웃으며 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사람들이 더 능숙했지만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며 남의 사정은 전혀 봐주지 않는 일본 사람들은 가식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무표정에 한국인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그런 절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더 중요한 사람들 같았죠. 한국 사람들이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런지를 한국에 여행하며 알 수 있게 되었죠. 다른 이야기들도 많지만 저와 남편은 제 피부 때문에 너무나 고생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사소하다면 사소한 의사와 진료를 받는데 어떤 곳은 무슨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지 이해할 수 없었고 번역기도 있는 요즘 시대의 언어로 사람을 차별하기도 했고 반면에 한국은 사람이 중요하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하냐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 여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본 사람보다 덜 웃으며 대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긴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단지 가식을 떨지 않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여행 내내 마음이 더 편안했죠. 한국에 여행하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연구와 약 덕분에 급속도로 상태가 완화되어 즐겁게 여행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을 여행하며 남편과 말다툼하며 싸웠던 것도 자연스럽게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일본은 절대로 오지 말자고 서로 다짐도 했죠. 그리고 저는 제 경험을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이 기업 여기 한국으로의 출장을 준비하며 심각한 고민에 빠진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직책은 회사 대표를 보좌하는 수행비서였는데요. 그녀는 매번 아시아로 출장을 갈 때마다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한입업체에서 근무 중인 네스킹라고 해요. 저는 주로 CEO의 일정을 체크하고 업무 동행을 통해 스케줄을 관리해드리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비서입니다. 비서라는 업무 특성상 참 다양한 장소에 방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업체 CEO는 투자자들과 미팅을 하기도 하고 그 외에 다양한 업무적인 협약을 위해서 다른 기업 CEO나 임원들과 미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일정을 잡고 스케줄을 반영시킨 후 동행하는 것부터 다양한 역할들을 비서인 제가 수행하죠. 그러다 보니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는 것은 물론 해외에 같이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있어서 해외 방문 기회가 많다는 것은 장점이었는데요. 물론 업무상 방문하는 것이다 보니 여행을 가서 느긋하게 즐기는 것처럼 여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외의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들도 맛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업무를 위해 방문했던 곳이 너무 마음에 들면 다음에 꼭 다시 와보겠다고 마음먹었죠. 실제로 이탈리아나 스위스는 CEO를 모시고 방문했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휴가 계획을 세워서 다녀오기도 했어요. 물론 모든 곳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이 기업들이 많은 나라인 인도로 회의를 하러 갔을 때는 그다지 좋은 경험은 아니었어요. 교통편도 불편하고 숙박하는 장소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필 제가 예약했던 숙소가 그랬을지도 모르지만요. 어쨌든 몇몇 국가들은 불편하고 음식도 잘 맞지 않아서 고생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저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제가 모시는 CEO는 평소에는 참 성격이 좋으시지만 숙소라든지 음식 등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편이었어요.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해외 출장을 갔을 때는 더욱 심해졌어요. 물론 그렇다고 저한테 부당한 대우를 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CEO의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는 저 역시 긴장하고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해외 출장을 갈 때면 최대한 깔끔한 숙소, 맛있는 음식 등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비서로서 해외 출장 중에 CEO가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그러던 저에게 커다란 고난이 찾아왔어요. 바로 한국으로의 출장 일정이 잡힌 것이죠. 아시아 국가로는 방문해 본 적이 없었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어요. 이 강국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봤었죠. 그리고 CEO를 통해 한국에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많아서
한번 방문하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는 미리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언젠가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이렇게 현실로 다가올지는 몰랐어요. 서둘러 한국으로 방문하기 위해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숙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 저의 옆에 팀장님이 갑자기 오셔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최근 CEO가 기분이 좀 좋지 않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해외 출장이 기존에 비해서 더욱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가급적 숙소라든지 식사 장소, 이런 곳들을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찾아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평소에 한국이라는 나라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한국에 어떤 숙소가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제가 과연 CEO의 마음에 드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 걱정되었죠. 그래도 걱정만 하고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선 서둘러 찾기 시작했어요. 팀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한국에서의 4박 5일간의 일정을 모두 예약할 수 있었어요. 숙소와 자유 일정 때 식사할 장소를 예매해 두었고 한국에서의 이동은 택시를 이용하기로 했죠. 최대한 열심히 찾아보고 예약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대표님의 심기가 불편해 보이셨거든요. 다행히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저한테 짜증을 부리시는 분은 아니었지만요. 그렇게 해외 출장을 가는 날이 되었고 저는 대표님과 함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긴 비행 시간이었지만 대표님은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제발 한국에서의 일정에 문제가 없기를 바랐죠. 한국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과정에는 다행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미리 알아본 대로 택시를 앱으로 호출해서 이용했는데 영국에서 자주 이용하던 우버 택시와 비슷한 방식이었어요. 호출도 빨리 잡히고 목적지도 미리 입력해 두었어요. 그 덕에 택시 운전자가 영어를 잘 못해도 걱정이 없었죠. 그렇게 숙소에 도착한 뒤 저에게 작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충전기 문제였어요. 대표님이 바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충전하셔야 했는데 저희가 가져간 충전기가 불량이었어요. 그래서 충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대표님께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요. 그리고 바로 호텔 로비로 가서 직원분께 도움을 청했어요. 저는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주변에서 충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 문의드렸죠. 낯선 곳에서 혼자 제대로 충전기를 구매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대표님이 노트북을 이용하셔야 다음날 리스 미팅을 준비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호텔로 오면서 봤던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에 비해 너무 발전되고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혼자 다닌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물론 영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이미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밤에 여자 혼자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미리 알아봤을 때 한국은 치안이 정말 좋은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봤던 모습 역시 늦은 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밖에 돌아다니는 광경이었어요. 늦은 시간에도 길거리는 대낮처럼 환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부터 직장인들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술도 마시고 식당에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곳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충전기를 구매하러 근처 매장을 갈 필요가 없었어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노트북 기종이랑 스마트폰 기종 등을 물어보시고 빌려주셨거든요. 호텔을 찾아오는 고객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미리 종류별로 충전기를 준비해 두었다고 해요. 덕분에 저는 충전기를 따로 구매하러 밤중에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아무리 치안이 좋다고 해도 처음 오는 나라에서 낯선 길을 혼자 갔다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충전기를 준비해서 대표님께 가니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이파이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였죠. 로비에 내려갔을 때 한 번에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호텔 키를 받을 때 받았던 안내 책자의 와이파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방심할 수 없었어요. 와이파이를 연결해도 매우 느린 국가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대표님이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생기고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래도 대표님 심기가 불편하신 상태라서 더욱 조마조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표님이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사용해 보시더니 감탄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호텔이라 해도 와이파이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호텔이라서 빠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카페든 식당이든 어디를 가도 와이파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속도마저 너무 빨랐어요. 한국의 컴퓨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인터넷 역시 발전되어 있다고 하더니 정말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대표님은 충전기와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다음날 미팅을 준비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저 역시 발벗고 잘 수 있었죠. 긴장이 좀 풀리니 숙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정말 깔끔하고 침구류도 훌륭하더라고요. 급하게 알아보느라 그렇게 좋은 숙소를 찾아보지도 못했는데요. 말이죠. 한국으로 저희처럼 해외 출장을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나 영어 안내문도 잘 되어 있었어요. 저나 대표님 모두 한국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몰랐는데 한국에서의 일정 도중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호텔 같은 곳에서는 직원분들이 영어를 대부분 할 줄 아셨어요. 그리고 식당 같은 곳에 갔을 때 영어를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어플을 이용해서 통역을 해서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실생활에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표님은 약간 감동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업계에 쓰시다 보니 이렇게 이 기술들이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 너무 보기 좋다면서요. 그렇게 대표님은 한국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불편하셨던 심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생길이 될 줄 알았던 한국 출장에 대해서 희망을 품기 시작했죠. 다만 아직 걱정은 남아 있었어요. 바로 한식이 우리 입맛에 맞을지였어요. 대표님과 저 둘 다 한식을 따로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해외에 갔을 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같은 햄버거 패스트푸드 위치도 미리 파악해뒀어요. 생각보다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다행이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햄버거를 먹을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한식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업체 미팅을 끝내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한정식집에 갔는데 정말 나오는 반찬 가짓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들은 이렇게나 음식을 많이 먹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수십 가지의 반찬들이 모두 입에 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어요. 대표님도 최근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한국의 술인 소주와 막걸리도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으실 때는 술을 절대 안 드시는 대표님이었어요. 하지만 업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드시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다 풀리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슬쩍 여쭤보니 최근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사업 문제도 잘 진행되었고 숙소나 식사 등등 신경 써서 예약해준 덕분에 전부 다 풀렸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한국에 고마워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친절한 서비스, 너무 좋은 시설들, 맛있는 음식들까지 나름대로 세계 곳곳을 돌아다녀 봤지만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만족스러운 국가는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한국에서의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대표님이 저에게 고생 많이 했는데 휴가는 마음 편히 다녀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계셔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편히 여행 다녀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대표님 생각처럼 한국에 꼭 여행을 와야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어요. 대표님이랑 같이 업체 미팅만 다니느라 제대로 구경을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들도 보고 싶었고, 특히 매운 음식들을 더욱 많이 먹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편인데, 한국에는 떡볶이부터 매운 등갈비 등 매력적인 매운 음식이 잔뜩 있었어요. 업체와 식사를 하면서 먹었던 매운 등갈비찜은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대표님은 너무 매워서 못 먹겠다고 하시면서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다음번에는 반드시 혼자 여행을 가서 제가 먹고 싶었던 음식들 잔뜩 먹을 계획이에요. 돌아와서 한국으로 여행 가기 위해 계획을 세우다 보니 한옥부터 한복까지 정말 아름다운 한국의 문화들도 볼 수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인증샷들을 볼 수 있었는데 저도 꼭 찍고 싶더라고요. 대표님께 슬쩍 한국에 또 출장 오셔야 할 일은 없냐고 여쭤보니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아서 다시 오게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더 맛있는 식당들 많이 찾아놓겠다고 말씀드리니 저만 믿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국가들의 해외 출장을 갔을 때도 정말 좋았던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 왔을 때처럼 만족스러웠던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덥게에서 근무하다 보니 무언가 비효율적이고 답답한 것을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공항에서부터 숙소, 식당 등 모든 부분들이 깔끔하고 기술적으로도 훌륭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제가 기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봐도 한국은 이 기술들이 생활에 잘 녹아들어 있는 국가였어요. 다음에 한국에 오게 될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휴가를 쓰고 찾아오고 싶어요.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모아두려고요. 그래야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건 많이 즐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외 출장이 항상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는데 매번 한국 출장 가기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매달 한 번씩 해외 출장을 다닐 자신도 있어요. 뭐 실제로 그렇게 자주 다니게 되면 너무 힘들지도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한국에서의 출장 경험은 저에게 너무 색다르고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